2026년 1월 5일 월요일 충무키의 축팬 443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윤서입니다. 네, 팟캐스트 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나의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전환경 루카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츠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4과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축구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또 우리 패널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성님한테 소개를 받고 팟캐스트에 새로 참여하게 된 양윤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정말 반갑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다시피 새로운 인재가 좀 갈급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갈급했는데 그 갈급함을 좀 해결해줄 분이 좀 나타나서 좀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고, 뭐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분이고, 그래서 윤서님은 저희가 글 인터넷에 쓰신 것들 그런 거 쭉 보고 이제 컨택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컨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군 이제 입대 상태셔가지고 그때 바로 모시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좀 군대에서 전역을 하신 후에 제가 또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이제 어떤 이제 축구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축구인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원래는 맨유 팬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맨유 경기를 주기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특히 코로나 시즌에 워낙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축구를 더 보다 보니까 뭐 경기 분석 같은 데 좀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뭐 지금은 블로그랑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인근에서 이제 맨유 분석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맨유 팬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뭐 축구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좀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맨유 팬으로서의 자아와 이 축구 분석하는 이 분석가로서의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유 경기를 본다. 그럼 비율이 한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응원하는 자가 조금 더 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다른 팀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3자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에 집중하고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맨유 경기는 당연히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맨유 경기를 보다 보면 더 감정이 올라온 일도 잦다 보니까 그래서 라이브 도중에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분석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응원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맨유 경기를 볼 때는 이 맨유 팬의 자세가 훨씬 크다. 네, 아니면 조금 크다. 훨씬 큰 거 같긴 훨씬 합니다. 크다. 아무래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보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매 시퀀스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대응 변화를 조금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놓치거나 제가 다른 제3자 경기를 봤을 때하고는 확실히 접근법이 다르다는 게 좀 아직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근 2-3년간은 이 감정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올라올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업다운이 많았죠. 그렇게 썼기 때문에 또 맨유 팬분들 또 저희가 이슈들을 많이 지난 한 2-3년 동안 많이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맨유 팬이시고,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시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이제 분석 쪽으로 또 관심이 많으신 만큼 또 뭐 예준이처럼 뭐 저희가 경기 분석하는 거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도 또 말씀하실 때 또 얘기하실 게 많으신 분이니까 또 앞으로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이렇게 3명이서 한예준이랑 또 윤서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잠깐 이제 소개 겸해서 좀 시작을 하면은, 그럼 맨유 팬으로 시작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좀 맨유 어느 시절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맨유라는 팀을 알게 된 건 당연히 저까지도 박지성 선수의 뭐 그렇죠. 이제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박지성 선수 뛰시던 건 많이 못 봤죠. 네, 그거를 사실 라이브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세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박지성 선수 덕분에 이제 아무래도 맨유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 감이 더 있었는데, 이제 축구를 주로 보게 되기 시작한 건 아마 12년도, 13년도? 물론 그때는 뭐 라이브로 제가 다 챙겨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뭐 하이라이트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뉴스 잠깐 나오는 데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때는 맨유가 퍼거슨 감독 체제에서 네. 워낙 잘 나갈 때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가장 탑독에 위치해 있는 팀이었고 사실 퍼거슨 감독이 정말 없는 자원을 가지고도 팀 스피릿을 그렇죠. 끌어내서 성적을 내는데 되게 능한 감독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고 특히 퍼거슨 감독의 엄청나게 긴 커리어 그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들이 저한테는 큰 매력 포인트가 돼서 입문 시기로 따지면 아마 퍼거슨 감독의 은퇴 직전 마지막 시즌 12-13 시즌이 될 것 같고 뭐 본격적으로 팔로잉을 하기 시작한 건 아마 모에스 감독 시절부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입문은 이제 퍼거슨 감독도 했었고 그때 이제 뭐 반페르시 오고 하면서 이제 리그 우승했던 네네 맞습니다. 그로 시즌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입문을 해서 이제 그러면 그런 거네요. 이제 퍼거슨한테 납치가 돼서 네, 뭐 사실 표현하자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이제 모반 무솔 해가지고 이제 지금 아모림까지 네. 테나우 아모림까지 이렇게 쭉 달려오고 계신 그런 이제 맨유 팬 네. 아이덴티티가 제일 크고 이제 뭐 경기 분석도 이제 다른 경기 볼 때는 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뭐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도 글을 좀 올리시는 걸 봤는데 그러는 거 봤을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이제 의견이 있으시고 당연히 이제 이 의견이라는 거는 당연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있겠지만 어쨌든 주관이 어쨌든 있으세요 본인이. 그래서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좀 모시게 됐고 그래서 예준이도 있으니까 네.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축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뭐 이제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나 뭐 이거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는 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천천히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좀 이 개인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또 피치 못하게 네.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저희가 좀 여유롭게 원래는 준비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윤서님에 대한 또 더 깊은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마냥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만큼은 좀 얘기할 게 많아서 좀 빨리 부득이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얘기가 뭐냐? 이건 예정돼 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 경질이 됐어요. 아모림이. 네, 불과 저희 시작하기 30분 전에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뭐 당연히 아직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시점에서 오피셜이 안 나왔는데 뭐 이제 기자들 이름이 나온 기자들의 이런 신뢰도를 봤을 때는 또 다방면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피셜이다라고 네, 저희 거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간이 오후 7시 42분 지금 1월 5일이고요. 그래서 아직 오피셜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훅 떠가지고 바로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리즈전 최근에 가장 최근 경기 비겼었죠? 네, 맞죠. 비겼습니다. 1대1로 비겼죠. 1대1로 비겼고 뭐 로즈 더비다 해가지고 뭐 결국 이제 나름 이제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경기긴 한데 뭐 사실 경기 내용은 좀 슴슴하게 조금 그거에 비해서 이 명성의 로즈 더비라는 명성에 비해서는 좀 슴슴했던 경기고 뭐 경기 내용은 이제 1대1 뭐 이렇게 저희가 스탯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1대1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경기 내적으로 보면은 뭐 맨유에게 어쨌든 실망스럽긴 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네. 어쨌든 유나이티드가 최근에는 좀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 과거에 아쉬웠던 성적에 비하면은 그리고 최근에 전력 이탈에 비해서 그래도 승점을 꾸준히 벌어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울버햄튼전과 리즈전에서 좀 승리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울버햄튼전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고 이번 리즈전에서도 동시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금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리즈 맨유 1대1 비겼고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그 뒤에 그러니까 이 리즈와 맨유 경기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이제 아모림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 이제 뭐 이 직접적인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본인이 이 팀의 매니저,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매니저, 헤드 코치가 아니라 매니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고 그거에 나는 이 팀의 매니저이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 채울 동안 매니저로서 내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은 이 아모림 감독이 본인의 그런 이제 매니저로서 감독으로서의 권한에 좀 침범받는 느낌을 받았구나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맞죠. 이거 인터뷰 전문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뭐 나는 매니저가 될 것이 단순히 코치로 남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뭐 난 투엘도 아니고 무리뉴도 아니지만 현재 나는 맨유의 매니저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이 매니저라는
말을 사용한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요즘 특히 현대 축구에서 보드진과 헤드코치의 영역이 되게 나눠지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그래서 뭐 벵거나 퍼거슨 같은 매니저형의 감독에서 점점 헤드코치 유형의 네. 감독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흐름인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매니저가 되려고 온 거지 헤드코치가 되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언론에 대고 한 거는 분명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뭐 1년 반의 계약이 남았고 그 이후에는 각자의 길을 갈 거다. 현재 아모림이 3년 계약 중에 1년 반 정도가 거의 지난 그렇죠. 시기고, 네. 이 말은 결국 본인이 이제 계약이 끝나면 뭐 본인이 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가든지, 뭐 자기는 감독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이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매니저가 되기 위해 여기 왔다. 여기서 한 번 더 자기의 뭐 위치나 자기가 원하는 권한, 보드진들에게 본인을 간섭하지 말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결국 이제 이 매니저라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을 했고, 계속 이제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침범받는 느낌을 받은 것 같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뒤어 얘기할 마리스카의 사례와 약간 비슷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뇌부와의 마찰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경질되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제 요즘 보면은 이 감독이 팀마다 참 하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다양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스톤빌라의 에메리 같은 경우는 좀 관여를 좀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아스날 팬이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르테타가 헤드코치에 가까운 인물, B클럽 중에는 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협업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보드진이랑. 네. 아무래도 새로 스포팅 디렉터를 네. 데려오기도 했고, 아스날 입장에서도 아르테타의 권한이 큰 건 맞지만 뭐 거의 전권을 쥐고 있다. 과거 벵거처럼 그런 역할은 네. 또 아니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팀마다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모림은 이제 지금 맨유 보드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원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성적도 이게 안 좋은 성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 지금 맨유가 등수로는 이제 6등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등수로는 사실 뭐 6등 정도면 여전히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승점차도 얼마 안 나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맨유 팬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강팀들 빅클럽들에 비해서 그간 챔스 일정도 없었고, 이제 사부 리그인 그림즈비한테 패하면서 리그컵이었죠. 네, 카라바오컵마저도 이제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여유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현재 6등으로서 첼시 아마 승점이 동률일 텐데, 네. 이제 생각보다 아래권 8위, 10위, 12위 이 정도까지도 승점차가 한 3, 4점밖에 차이가 그렇죠. 안 나거든요. 그리고 분명 첼시 같은 팀들이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울브스전이라든지 아니면 한 명이 퇴장당했던 에버튼전이라든지 분명 잡아야 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들을 놓치면서 승점 드랍한 것이 너무 컸고, 메뉴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6등이라는 성적표 자체에서는 뭐 그래도 괜찮게 가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력이나 변화에서 굉장히 되게 뭐 고정적이고, 네, 변화가 좀 늦고, 그다음 변화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정이 여유로운데도 뭐 부상 선수가 불운한 것도 있고 네이션스컵 차출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떠나서 지금 경기력과 성적, 그리고 뭐 성적의 차이 같은 게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당연히 뭐 매니 팬들의 의견도 그렇고 본인의 의견도 그렇고 이 경질은 할만한 경질이다 라고 생각은 하시나요?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기력과 성적, 특히 지난 시즌 성적에 관해서는 물론 아모림이 그간 맨유가 뭐 테나우까지 거쳐오면서 가져왔던 전술 기조와는 조금 다르고 많이 특히 다르긴 하죠. 뭐 기조 자체가 전체적인 틀 자체가 빠른 템포를 이용한 축구를 이용한다는 건 비슷하실 몰라도 결국 맨유가 단 한 번도 메인 대형으로 사용한 적이 없던 3백을 꺼내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그렇죠. 뭐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는 뭐 4백을 쓰더라도 뭐 변형 3백을 쓰던가 이런 식으로 3백을 쓰더라도 변형 4백으로 변하면서 자유자재로 대형이 변하긴 하지만 뭐 기본 출발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그거를 감안을 하고 그거에 맞는 프로필의 선수들이 없다고 했을지라도 지난 시즌의 성적과 경기력으로는 사실 뭐 지금 메뉴 보드진이라 기다려준 거지, 단적으로 이 후에 언급할 마레스카를 경쟁한 첼시 구단 같은, 특히 예전 로마네 첼시 같은 데였으면은 사실 2달 정도 하고도 경질됐어도 이상하지 않은 성적이었죠. 뭐 사실 지난 시즌 같은 뭐 지난 시즌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돌아보면은 맨유가 최종적으로 이제 토트넘 이제 위에 15위 정도였을 겁니다. 토트넘 바로 위에 그 정도 레벨에 위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강등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네. 네, 그건 당연히 부정할 수 승점 차는 없죠. 좀 낮지만 결국 승점 차가 났던 이유는 강등권 팀들이 좀 부진을 했었고 예년에 비해서 작년 네. 강등권 팀들은 워낙 네. 세 팀이 좀 공고했죠. 미리 예.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맨유랑 토트넘도 네. 유로파리그에 조금 집중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그는 완전 말아먹었는데 그나마 집중했던 이제 유로파에서도 마지막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실 그때 이제 경질 얘기가 한창 많이 나왔었고 경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왈가왈부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맨유 모드지는 1년 이제 더 보자 이렇게 결국 유임을 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지원도 어쨌든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해줬어요 지원도 뭐 근데 사실 그냥 공격진에 뭐 세슈코가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사실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뭐 맨유의 가장 큰 문제인 포지션들은 뭐 여러 가지 공수 미드필더 다 합쳐서 총체적 난국이긴 했으나 사실 아무림 전술 하에서 가장 급했던 건 공격수가 사실 맞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뭐 호일룬, 지르크지 이렇게 쓰면서 약간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상으로도 뭐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XG가 이제 맨유가 높은데 이제 득점은 적은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일단 공격수가 급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고 그게 채워졌다. 그러니까 쿠냐 은배보면 좋은 선수들이니까 뭐 셀시코는 지금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정 부분에 보강이 된 것도 사실인데 이제 보강된 것만큼의 그런 만족도, 경기력 혹은 성적의 만족도는 뭐 아니었다까지는 이제 모든 축구 팬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그거는 네. 뭐 많은 팬들이 거의 이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맨유가 감독 교체와 별개로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 사실 삼선 미드필더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테나 때부터 나온 네, 그렇죠. 사실 공격수의 경우는 뭐 레시포드가 지금은 맨유와 사이가 틀어졌지만 2-2-3 시즌에 테나 체제 아래에서 완벽한 반등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때는 사실 뭐 득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개인이 한 번씩 터져주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 뭐 삼선 미드필더는 사실 프레드 맥토미니 조합을 시작으로 뭐 그전에도 뭐 마티치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게 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선 미드필더는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였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 삼선을 영입을 안 했다는 거는 사실 좀 아쉽게 남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또 뭐 여러 이제 후보군들 얘기가 나왔었고 정말 여러 얘기가 뭐 발레바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뭐 결국 이제 영입은 안 됐단 말이야 아무도. 네, 그렇죠. 근데 뭐 맨유 보드진들이 지금 스탠스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모림이 경질되기 직전에 아모림의 뭐 인터뷰나 뉘앙스를 봤을 때는 1월 이적 시장에 뭐 이적 시장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인터뷰로 그렇죠. 실제로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말은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선 미드필더에 대한 보강은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비춰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뭐 보드진이 완벽하게 맞는 1옵션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앤더슨 같은 자원 아니면은 굳이 섣불리 데려와서 애매한 자원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맨유 보드진 입장에서 아무림이 지금 스쿼드로도 이 상황을 버텨내고 나아갈 수 있느냐 뭐 설령 그게 결과가 엄청 좋게 뭐 변화가 있진 않더라도 전술적으로든 아니면 경기력적으로든 이 삼선의 공백이 있음에도 이걸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느냐 이거를 조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보여준 것도 없고 사실 아무림이 지금까지 맨유에서 이끌었던 축구를 보면은 삼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느낌들이 많았죠. 뭐 이제 아무림 축구 한창 이제 비판 받을 때 했던 얘기가 이제 중원 삭제 축구 중원이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원이 왜 이렇게 넓냐? 중원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커버하냐? 뭐 해서 뭐 중원 이 얘기가 지난 시즌부터 좀 많이 나왔었고 뭐 이번 시즌에도 카세미로의 이제 개인 폼이 좀 올라왔다 뿐이지 뭐 엄청난 개선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맨유에선 이어졌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지난해 11월 지난해 맞나? 지지난해죠 이제 2026년이니까. 네, 그렇죠. 재작년 11월에 아모림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2개월 뭐 그 정도 됐고 그리고 테나도 결국 이제 11월에 잘렸다는 얘기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중간 애매한 시점에 또 감독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지난 시즌에 테나를 12월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 이제 테나를 12월에 경질을 하고 이제 아모림을 데려오면서 아모림이 최악의 경기력과 성적으로 이제 뭐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독을 믿어줬던 거는 결국은 또다시 지금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컸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질을 할 거였으면 여름 이적 시장 그렇죠. 프리시즌 전에 경질을 하고 재정비를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도 결국 지난 테나우 때도 그 FA컵 우승하면서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냥 엄청 넘어가고 이제 한 번 좀 보자 했다가 11월에 결국 잘랐었고 이번에 아모림도 비슷하죠. 네, 뭐 물론 그 정도의 성과가 있는 거 아니죠. 어쨌든 뭐 유로파 결승 갔으니까 그다음에 아직 반 시즌이니까 한 번 더 보자. 어물쩡 또 가다가 또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 물론 이제 아모림과 테난을 비교 이번 시가 그 경기 상황 직전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 아모림 좀 더 좋긴 하지만 네. 또 약간 비슷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백스리와 백포라는 시스템 자체에서 저는 이 활용되는 선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백스리에서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백포 시스템에서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아모림이 영입했던 이번에 이적 시장의 선수들은 그래도 백스리 백포에서 모두 혼용이 가능한 선수다. 뭐 그렇죠.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다른 감독을 데려와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이 시점의 스쿼드가 이제 아모림의 입맛에 맞게 완전히 막 변화된 스쿼드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냥 외모는 뭐 백스 백포 다 뭐 뛰어봤던 선수들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렇죠. 뭐 그럴 텐데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과연 이 메뉴 보드진이 지난 테나우 사태에서 약간 답습하는 게 아닌가 문제를. 아무래도 그림상은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사실 테나 같은 경우도 FA컵 결승을 우승을 이끌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여름에 잘릴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맨유가 그때 뭐 투엘 같은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경질 가능성을 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어쩐 이유에서인지 테나로 계속 가고 있었고 뭐 어쨌든 테나를 우승을 했음에도 경질을 고려를 했었다는 거는 테나의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시즌 시작하고 드러나면서 경질이 됐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결국 시즌 이제 끝나고 나서 아모림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근데 하지만 믿어보자 하고 이제 또 믿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이제 날아가고 이제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자면 뭐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감독이 와서 또 비슷한 사례로 또 비슷하게 헤매이다가 다음 시즌에 또 어물쩡 또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잘리는 뭔가 그러니까 그런 또 이제 그림이 사이클이 이제 계속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돌아갈 수가 누가 있기 오든. 때문에 아무래도 2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다음 시즌 그러니까 다음 감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택지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님은 이제 가셨고 네, 그렇죠. 당장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부터 메뉴도 경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아직 오피셜도 안 나온 상황에서 누구를 이제 D 감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온스테인 기자 기사에 따르면 뭐 데런 플래처가 임시 감독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까진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어쨌든 바로 감독 매물이 확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내부 관계자들 중에서 뭐 섭외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잠시 뭐 데런 플래처를 얼마나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걸로는 데런 플래처가 임시 감독 후보에 올라와 있다고는 언론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공홈의 경질 기사가 그럼 오피셜이 됐군요. 데런 플래처가 번리전은 지휘한다. 그래서 번리전은 일단은 당장 이제 돌아오는 번리전은 데런 플래처 지휘는 확정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그림으로 또 데런 플래처의 아들이 또 한 명 1군 스쿼드에 일단 뭐 유스에도 한 명 더 있지만 1군에 또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아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메뉴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특히 맨유가 아마드 은베무 마즈라이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되고 마운트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 스쿼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뭐 대부분의 유스 선수들이 올라왔죠. 그중에 가장 뭐 눈길이 갔던 선수들은 당연히 맨유에서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 중 하나인 셰이 레이시 선수와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플래처 형제가 꼽힐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름이 일단 플래처니까 눈길이 가는 게 있죠. 네, 심지어 이 두 명은 쌍둥이. 한 명은 왼발잡이, 한 명은 오른발잡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왼발잡이인 타일러 플래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지금까지 뭐 쌍둥이 다른 플래처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 기용된 적이 없는데 뭐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경기에서 중용받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최대한 선발 라인업을 꺼내고 그 선발 라인업으로 최대한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뭐 아모림이 나갔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네이션스컵은 아직 결국 은베모든 뭐 디알로든 마즈라이든 주요 국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오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그렇죠. 오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선수들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야모님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딱히 맨유가 뭐 1월에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노린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플래처 대행이 일단은 지금 있는 걸로 어떻게 버티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보드진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사실 맨유가 그간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클럽은 그렇죠. 아니었고 올 시즌도 많이 썼죠. 네, 사실 그리고 뭐 재정 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도 어쨌든 항상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써왔던 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히 얼마나 뭐 PSR 같은 규정도 있겠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돈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최정상급 자원을 데려오는 거 아니면은 굳이 시도를 안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일단 지금은 재정적인 뭐 이슈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겨울엔 근데 아무래도 시즌 중이다 보니까 선수를 좀 소극적으로 파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그걸 비싸죠. 그리고, 네. 괜히 다른 선수 주워왔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도르쿠 같은 꼴이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선수 확실한 선수를 좀 여름 이적 시장이라도 영입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기왕 이제 경질을 했으면 네. 이제는 그러니까 급하게 영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식 감독 오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영입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러면은 결국 맨유 입장에서 이번 시즌은 원래는 시작하기 전에는 돈 쓰고 이렇게 쿠냐 은베모 세슈코 보강하면서 챔스를 노려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뭐 지금 당연히 챔스를 도전할 수 있는 성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성적은 근데 점점 이제 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좀 챔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실 챔스를 뭐 아모림 때도 지금 성적 같은 경우는 챔스권에 가까운 성적이긴 하지만 팬들이 챔스권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없었을 수밖에 없고 뭐 플래처가 온다고 해서 사실 뭐 플래처가 감독 경험이 뭐 그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솔직히 갖기는 어렵고 물론 맨유 팬들은 솔샤르 시절의 임시 감독 그 맛이 있죠. 신화의 그 기억이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맨유 팬들이 플래처가 임시 감독이 돼서 잘하고 실제로 정식 감독으로 그대로 선임되는 것도 그렇게 희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구단의 명확한 철학과 플랜을 기반으로 일단 이번 시즌을 버텨주던지 아니면은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 된 감독을 데려오기를 원하지. 뭐 플래처를 임시 방편으로 선임했는데 잘하네? 그럼 한번 기회를 줘봐야겠다. 이 그림은 제가 봤을 땐 절대 원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사실 이번 시즌 그냥 버티는 또 시즌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선 뭐 자원을 뭐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죠. 뭐 매물 자체가 뭐 다른 팀들도 삼성 급한 팀들도 뭐 영입하기가 쉬운 상황은 또 아니긴 하죠. 네, 아나 그리고 보드지는 마이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뭐 아모림 체제 투미들에서는 마이누가 이제 밀려 있고 특히 아모림이 직접 인터뷰로 마이누는 브루노의 백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마이누에 대해서는 좀 활용을 배제해 왔었는데 뭐 플래처가 선임되고 나서 뭐 포백 전화를 한 다음에 마이누를 삼선에 한 자리에 쓸 수도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마이누가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투미들과 좀 맞지 않다고 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개인 폼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유망주 선수고 리그에서 그렇죠.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선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농후하고 사실 이 선수를 살려서 쓰는 게 맨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삼선이 문제지만 마이누의 이 폼을 끌어올린다면 마이누의 복귀는 선수 한 명 영입과도 같다. 약간 이렇게 행복 캐러가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행복 캐러가 될 수 있지만 맨유 팬들이 또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마이누가 나온다고 하고 포백 전환을 해서 뭐 4-2-3-1로 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결국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오고 마이누가 삼선에 한 자리를 가면 나머지 한 자리는 또 카세미로나 우가르트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콜리어가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에서 임대 복귀를 조기에 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선수 현재 부상이고 나와서 딱히 보여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카세미로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뭐 카세미로 마이누면 이제 약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네, 그렇죠. 사실 카세미로가 뭐 지난 시즌이나 지난 시즌에 비해서 나아졌다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아쉬움이 명확한 선수이고 에너지 레벨 측면에서는 일정이 널널한 지금도 90분을 온전히 버텨내지를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카세미로는 내년에 보낼 자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됐죠. 네. 올해 보낼 자원이고 그러면은 백업을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대 후 뭐 이적 옵션을 달아서 누구라도 한 명 데려오면 어떠냐. 특히 뭐 지금 울브스가 강등 위기에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뭐 주안 고메스 같은 자원들을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준주전으로 조금 백업과 로테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맨유 팬들의 대부분의 입장은 한 명이라도 데려와라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뭐 이제 뭐 아모님이 이제 잘리고 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결국 삼선 영입은 좀 급한 상황인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 뭐 당연히 이제 아모님 자르고 뭐 데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맨유 보드진 스탠스는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데려와야 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 맨유의 삼선 영입 소식은. 네,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안 들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감독이 오고 뭔가 확실한 비전과 함께 이 선수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영입이 이뤄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 상황, 네, 그렇죠. 현재 이제 뭐 플래처 대행 체제나 이런 게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좀 지금 그대로 뭔가 어떻게 반전을 이뤄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뭐 플래처 대행이 일단 언제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가 지켜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당연히 뭐 후임 감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겠죠. 네. 앞으로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제 후임 뭐 누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추후에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림 경기를 시작했으니까 네. 좀 마무리를 해 보면은 그래서 아모림 이제 가셨으니까 이 아모림의 맨유의 아모림, 이 아모림이라는 사람이 맨유에서 어땠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내려보고 각자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좀 다음 주제로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준이부터 좀 워딩을 세게 하자면 아이고 테나우보다 못했죠. 테나우보다 못했다. 네. 어쨌든 컵이 없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모림이 나중에 뭔가를 보여줄 거다라는 식으로 보드지는 뭔가 지지를 해왔던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결국에는 뚜렷한 성과도 없이 지난 시즌에 정말 좋지 못한 한 해를 보냈고 이번 시즌도 결국에는 뭔가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자르는 모습을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드진 역시도 이 감독을 뭔가 믿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흔히 말하는 모반모솔을 갱신해버리는 그런 감독이 되지 않았나. 이게 최저점이다. 그렇죠. 이 퍼거슨 이후 최저점은 아모림이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승률을 40%대를 기록 중인데 이게 사실 구단 위상과는 전혀 맞지 않은 행보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감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맨유 팬이시니까 제 의견 나중에 듣고 저는 아모림 보면서 이게 참 맨유 감독이 어렵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빅클럽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빅식스 이런 큰 클럽을 감독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요번에 다시 느꼈고 제가 아모림 그 스포르팅이 있을 때 딱 그 오기 전 마지막 시즌에 이제 맨시티전 딱 그 참사되는 그 경기를 보고 좀 이 감독 좀 잘하네. 그다음에 그 경기들이 되게 그냥 뭐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뭐 전술적인 포인트가 좀 있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아모림한테. 근데 그런 감독도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전술 이렇게 잘 짜고 뭐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이 무대가 아니구나. 이 프리미어리그 빅클럽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 아모림은 이제 좀 더 본인이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좀 더 작은 구단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빨리 그냥 본인의 안 맞았다 하고 좀 잊고 좀 새로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모림이나 맨유든. 그래서 안 맞을 이제 연인들이 잘 헤어졌다. 네. 처음부터 안 될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 터지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예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서 사실 최악이죠.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최악이었고 아무리 테나가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지난 시즌 성적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맨유가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맞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리그 순위가 지난번만큼 떨어지고 리그 승률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33%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나마 뭐 좀 유하게 봐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먹는 쓰약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뭐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그렇게 고려를 하더라도 너무 실망스러웠죠. 뭐 지난 시즌 그 성적은 사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맨유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뭐 조롱도 많이 받고 했지만
토트넘 때문에 약간 분산되는 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론들이. 네. 공격의 여론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뭐, 토트넘도 저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뭔가 효과가 반감되는 이 성적에 대한 안 좋은 효과들이 반감되는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모두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갑자기 맨유만 15등, 16등 이렇게 됐으면은 전 파장이 좀 더 컸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확실히 모두가 생각하는 그 최악 21세기 맨유 최악의 감독이 아모림이다. 요거는 좀 맞지 않나. 네, 당연히 그거는 부정할 수가 네. 없는 거고 뭐 아모림이 부임하고 나서 거의 뭐 제가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에도 라이브로는 챙겨보지 못했지만 다시 보기로는 다 봤는데 이제 그 경기들부터 지금까지 리즈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스포르팅 시절까지 비교를 해보면서 이 감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속빈 강정이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겉모습으로는 이제 뭐 스포르팅에서의 성공은 당연히 혁신적이었고 특히 3-4-2를 기반으로 상대 압박을 끌어들이면서 뭐 변형 포백을 취하든 뭐 4-2-2 여러 가지 대형을 활용하고 특히 그때 개개인 요케레스와 같은 자원들의 기량을 극대화시키면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뤄냈던 성공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맨유로 넘어왔을 때는 포르투갈 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현실적인 리그 수준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프리미어리그는 순간 뭐 분데스리가가 많이 압박 강도가 비교가 될 텐데 압박 강도가 분데스리가하고 수치로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순간순간적인 피지컬적인 경합이나 라인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은 게 프리미어리거든요. 네. 템포나 이제 피지컬적 경합 여기서는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뭐 빡센 뭐 그런 걸로 평가를 받곤 있죠. 네, 템포 변화가 굉장히 급변한 리그고 선수들의 피지컬도 굉장히 강한 리그고 그렇다면 선수 개개인의 신체적인 능력 차이에서는 가장 격차가 적다고 볼 수 있는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고 뭐 공간도 거의 안 주는 걸로 요즘은 거의 보이죠. 많은 팀들이 로우블로로 내려서거나 사실 이렇게 공간이 없고 선수들의 신체적인 경합이 강할수록 그만큼 디테일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지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아모림이 가장 부족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3-4-1의 혁신이었지만 디테일이 없는 3-4-1 결국은 그냥 속빈 강정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일했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는 뭔가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1분지 2분지 뭔가 분산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팀들이 그래도 다른 리그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강등권님들이 확실히 좀 이제 경기력이나 아니면 뭐 선수 수준이나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어쨌든 프리미어 리그는 다 모든 개개인의 팀들이 최근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아이덴티티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스쿼드도 뭐 번니나 아니면은 요번 시즌에 올라온 뭐 썬더랜드, 뭐 리즈 이런 팀들도 어쨌든 이 한 끗은 있잖아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보면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나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벽을 느끼면서 바로 강등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뭐 노팅엄이 됐든 뭐 에버튼이 됐든 풀럼이 됐든 이런 하위권 중하위권 팀들이 자기만의 이 색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감독들이 어쨌든 난다긴다 하는 감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모예스가 됐든 마르코 실바가 됐든. 근데 아모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저는 또 한마디를 추가하자면 보드진이 조금은 더 판단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모림이 이렇게 경질이 이 시기에 된 이유는 아마도 그 인터뷰와 관련이 좀 많이 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번 시즌까지 가려 했지만 아모림이 이렇게 하니까 좀 꼴받네? 해서 그냥 자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장기 플랜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결정된. 왜냐면 앞서서 자른 타이밍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 뭐 시즌 끝나고도 대표적으로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울버햄튼 리즈 못 이겼다고 잘랐다는 거는 사실 명분이 저는 안 선다고 봐요. 뭐 그래 성적도 이제 그렇죠. 나쁘지는 않으니까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아마 인터뷰나 아니면은 다른 보드진과의 마찰에 있어서 경질이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확실한 이 체계를 갖춰서 확실한 판단을 해야지만 조금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처 왔으니까 좀 여기서 잘해봐야 될 텐데 근데 앞으로 뭔가 맨유에 좀 더 풍파가 있지 않을까. 네, 상당히 풍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뭐 글 쓰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요소가 사실 던져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팬 입장에서는 지옥이 약간 지옥 문이 지금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실 뭐 경질 관련해서 조금만 더 네. 첨언을 하자면 사실 테나 때와 그림은 비슷하고 그렇지만 자른 이유가 사실 좀 다르거든요. 테나는 성적 부진이 사실 주 원인이었고 지금은 명분만 사실 성적 부진이지 사실 충동적으로 성적 부진으로 인해 경질을 선택할 거였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에버튼전에 퇴장당하고 1대0으로 진 경기에서 경질을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네. 합리적이고 지금 감독을 날렸다는 건 사실 그냥 보드진과의 마찰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이후에 마레스카 얘기를 하겠지만 마레스카만큼 장기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행보들이 노출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인터뷰 한번 했다고 자른 건 사실 마레스카는 정말 선을 넘은 느낌인데 네. 아무리면 충분히 본인의 권한을 뭐 본인의 성적 부진과 별개로 권한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이슈가 당연히 내부의 이슈가 외부로 전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모림도 책임이 크지만 그렇죠. 마레스카와 비교했을 때 잘릴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바로 결정될 사안이었나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보드진이 조금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번 경질은 뭔가 구단의 계획하에 뭔가 이제 명확한 기준하에 행해진 것보다는 두 분 의견 다 그냥 갑자기 좀 마찰로 인해서 급하게 좀 자르게 된 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후임 감독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뭐 크게 안 해놨을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맨유가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또 잘 나갈 수 있는 거고 축구라는 거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 그렇죠. 네, 일단 지금은 아무리 나갔다 여기 있어서 약간 맨유가 혼란해졌다까지만 정리를 해보고 일단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모림 얘기 신나게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이제 한 분 또 전에 가셨던 마레스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경기 얘기도 저희가 맨시티와 첼시 경기 붙일 건데 어쨌든 뭐 이 맨시티 첼시 경기를 보기 전에는 이 마레스카 경질이라는 이 배경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레스카의 경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레스카 감독은 이 맨시티 첼시 경기 전에 좀 경질이 발표가 됐었죠. 네, 일단은 그 전 경기였죠.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네. 했었어요. 첼시가. 그 경기 이후에 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짐 싸서 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FM에서 나와 있는 이제 아무 말 없이 약간 가는 짐가기. 네. 네.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제 나가는. 그러고 이제 경기 이후에 기자회견으로 불참을 했는데 카바이로가 대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카바이로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마레스카가 몸이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구단도 그렇게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온 거로는 사실이 아니다. 그냥 마레스카는 이제 런을 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새해 전날에 구단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말이 확정됐다가 일단은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실상으로는 이제 본머스 전이 끝난 이후에는 뭐 사실상 감독직을 수행하지 않는 네. 그런 상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마레스카는 권한 상실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부터 뭐 좀 이제 그래서 딱 권한 대행이 받아서 딱 거기서부터 이 경기를 준비했을 텐데 어쨌든 이 마레스카와 보드진, 이 첼시 보드진과의 갈등은 뭐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한번 뭐 다뤄드렸던 그쵸. 적이 48시간 48시간 힘든 48시간 관련해서 뭐 그런 발언도 있었고 전조 증상이 좀 있긴 했어요. 전조 증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갈등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크게 갈래로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갈등이 의료부서와의 권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첼시는 조금은 독특한 이 출전 시간 통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이 의료진과 마레스카의 의견에 대해서 충돌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자면 의료진은 매 경기 이틀 전마다 마레스카와 만나서 각 선수의 상태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4명의 스쿼드 중에 이 선수들은 활용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리스 제임스나 얘네는 좀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레스카가 이거를 좀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네. 통보했던 선수에 대해서 뭐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비스토는 뛰어도 되는데 리스 제임스는 한 60분 뛰어야 돼요 라고 해야 된다면 마레스카가 그 이후에 리스 제임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도를 넘겨서 기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의료진과 마레스카와의 갈등이 좀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리스 제임스를 언급하는 게 리스 제임스가 최근에 안 다친 지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레스카의 이 로테이션 활동 그리고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큰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좀 많이 칭찬을 받았었어요. 뭐 그리고 마레스카가 선수를 뭐 계속 선발 출전시키기보다는 그래도 좀 바꿔가면서 활용하는 감독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칭찬을 많이 받았었던 마레스카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마레스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의료진의 능력이고 마레스카는 오히려 조금은 더 과감하게 선수를 기용하려 했었다라는 게 좀 중론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본머스전, 아탈란타전, 에버튼전을 동시에 3경기 연속 90분 풀타임으로 출전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갈등 사례였다고 하더라고요.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안 다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리 대상 중에 한 명이고 이 선수를 좀 자주 활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선수를 3경기 연속 90분 풀타임으로 활용하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레스카는 활용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갈등도 이제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온 뭐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게 결국에는 이 이상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의료진은 며칠 이후에 이제 다른 훈련 방식을 권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뛰었으니까 훈련을 좀 뭐 약하게 하라든지 뭐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에 해당 선수의 출전 시간을 90분에서 70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수들의 체력을 권고했음에도 마레스카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악순환으로 계속 이제 출전 조절해달라 그랬는데 조절을 안 하면 그럼 다음엔 더 조절을 해달라 그러는데 또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됐었고 이제 결국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완전 이제 갈등이 끝까지 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상황이 반복이 계속 됐으면. 네. 뭐 그러면 이런 거는 저는 물론 이제 의료진과 이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감독의 충돌이 없었던 사례는 아닙니다만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감독이 거부하는 사례는 저는 오랜만에 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특히 이런 데서 현대 축구에서 보드진과 헤드코치의 영역을 자꾸 나누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텐데 사실 뭐 첼시는 이전에 무리뉴 감독도 뭐 이런 이슈는 아니었겠지만 의료진과 갈등이 있었죠. 있었고 사실 뭐 이건 차치하고 넘어가서 뭐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는 첼시에서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선수고 사실 경기에서 요즘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 선수의 존재감이 크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 잘하죠. 네, 뭐 이제는 미드필더로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맨유 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비슷한 사례가 있죠. 루크쇼 선수가 그렇죠. 네, 너무 부상을 많이 당했고 특히 관리를 해주는데도 이 선수는 깨져서 나가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 선발 출전을 한 번만 시켜도 이제 물론 쇼도 요즘 이번 시즌만큼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최고의 버팀목이지만 사실 리스 제임스는 당연히 관리 대상이고 그렇다고 냉정하게 첼시가 지금 리스 제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일단 동포지는 뭐 귀스토 이런 선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측 풀백에는 뭐 귀스토가 있을 거고 뭐 중앙으로 가서도 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뭐 안드레 산토스도 있고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넘쳐나죠. 사실 첼시는 뭐 스쿼드가 숫자로는 뭐 안 굴리니까 네, 뭐 비대해서 정리를 매번 10명 이상씩 하고 그 정도로 비대하다고 문제가 나오지 부족하다고 나오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논해볼 여지가 있지만 사실 리스 제임스 앞으로를 조금 더 생각하면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올해 이제 6월에 월드컵이 다가오죠. 이대로 만약에 안 깨지고 버틴다면 월드컵도 뛰고 올 겁니다. 그럼 그 뒤의 상황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뭐 첼시가 관리를 안 하고 갑자기 그냥 90분 계속 굴리다가 월드컵까지 가면은 부하가 오겠죠. 네. 사람이란 부하가 올 수밖에 없고 또 리스 제임스였기 때문에 또 그런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 축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스포츠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정말 옛날 얘기긴 하지만 농구 형제 마이클 조던이 한창 큰 부상 당하고 수술한 다음 그 시즌에 그 출전 시간 딱 그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뛰어야 되는. 그래서 뭐 몇 분 딱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 바로 벤치. 아무리 클러치 상황이고 뭐 1점 차를 우리가 지고 있어도 마이클 조던은 그 시간이 지나면 벤치. 이렇게 그 다음 시즌에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독한테 조던이 이거 좀만 더 뛰게 해달라. 아니 클러치 뭐 한 10초인데 이거 괜찮지 않냐 했더니 감독이 이거 어기면 나 잘려. 이렇게 해가지고 못 뛰었던 일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축구에서도 뭐
첼시가 미국 구단주가 있는 구단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더 뭐 요번 마레스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도 아마 비슷하게 할 거니까 좀 이런 사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약간. 저는 오히려 네. 그 볼파르트라고 하고 네. 펩과의 마찰이 좀 있었던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네. 나거든요. 혹시 그 짤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영상 같은 거 아시나요? 그 볼파르트가 벤치에 앉아 있고 펩이 와서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 선수가 다치니까 볼파르트가 이 정도 뛰라고 했었는데 너 말 들었는데 이 선수 다쳤어 하면서 뭔가 좀 조롱하는 듯한 조롱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유명한 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만큼 뭔가 의료진 말을 펩도 굉장히 잘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마레스카는 어쨌든 의료진의 말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감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런 출전 시간에 대한 것 감독이 이제 뭐 조금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아파도 약간 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디에고 코스타가 갑자기 뭐 되도 않는 그 말 태반 치료 뭐 이런 거 하고 막 사실 그것도 의료진 입장에서 이거 허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축구에는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좀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마레스카가 시행했던 그런 강제 로테이션 이런 게 어쨌든 의료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성과가 있었잖아요, 첼시가 이번 시즌에.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뭐 구단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냥 우리 같은 일반 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의료진의 출전 시간에 대한 그런 강조 아니면은 그런 권유 이런 게 좀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거에는 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한테도. 네, 무조건 사실 지킬 필요가 있죠. 요즘 워낙 그런 의학 쪽이나 스포츠 의학 쪽으로도 워낙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의료진들이 다 준비를 하고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 경기장에 무조건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되는 그렇죠?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의료진이 뭐 제안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뭐 이유가 있으니까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사실 첼시는 지금 리스 제임스만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쿠쿠레아도 지금 출전 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지금 오늘도 당장 부상 의심으로 경기에 빠졌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왼쪽 풀백에서는 이 선수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가 빠지면 하토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좀 이따 리뷰를 하겠지만 하토 선수 나와서 전술적인 거와 별개로 개인 미스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아직은 그래도 06년생의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담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쿠쿠렐라가 빠지면 빠질 확률이 높다, 뭐 깨질 확률이 있다, 관리해라 이런 것도 첼시 팬들은 워낙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하토를 쓸 수 없는 그런 배경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것도 관리가 좀 안 돼. 네, 뭐 그쵸. 뭐 의료진에서 쿠쿠레아는 오케이를 했을 수도 있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 사정이니까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사실 감독이 그 정도로 중요한 선수면은 특히 자원이 많으면 한 번쯤은 좀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빼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고 보는데 특히 쿠쿠렐라는 워낙 활동량도 많고 가져가는 전술적인 역할도 많은 선수기 때문에 사실 첼시의 의료진하고 마레스카의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제가 마레스카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전술을 짤 때 경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선수는 필요하다, 이 선수는 필요 없다, 뭔가 이게 게임 플랜을 짤 텐데 여기서 이제 보드진이 와가지고 이 선수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들이 뭘 알아? 뭔가 이런 느낌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 게임 플랜이라는 거는 이 의료 기록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제 당연히 세팅이 돼. 왜냐면은 감독들이 당장 다음 경기만 하지 않고 결국 그 다음 경기 그 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둔 그런 이제 계획들이 나름의 이제 로테이션 계획도 있을 거고 나름의 게임 플랜에 대한 이제 판단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한 이틀 전에 와가지고 이 선수 뛰면 안 돼요. 이 선수 뭐 45분만 뛰어야 돼요. 이러면은 이 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마레스카 입장에서 이제 일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이번 경기는 리스 제임스 중앙 미드필더 써보고 뭔가 해보자 했는데 와가지고 리스 제임스 45분만 써야 돼요, 감독님 하면은 그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니들이 축구를 알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마레스카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었겠다. 근데 이제 요게 결국 그러면은 뭐 의료진과 협의를 하든지 뭐 아니면 의료진하고 안 되면은 그 위에 이제 뭐 보드진한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든지. 그쵸. 결국 구단 내부에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밖으로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밖으로 나간 거는 결국 바레스카의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의료진 쪽에서 흘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아까 예준님 말씀하신 네. 감독 입장에서 조금만 비춰보자면 감독도 선수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너 아, 뛸 수 있냐 없냐. 선수 중에 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사실 없죠. 진통제를 어떻게든 맞고 뭐 뼈가 부러져도 진통제 맞고 참고 뛰는 게 선수들이고 뭐 아무리 뭐 이 선수들이 쉰다고 해서 돈을 못 받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은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 물어봤을 때는 다 뛸 수 있다고 할 거란 그리고 말이에요. 그 의료진의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하지만 의료진에게 경기장의 선수 상태 판단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선수 말 듣고 그냥 뛰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진상 프로토콜 중에도 절대 이제 선수가 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해도 이제 그런 이제 체크리스트들 꼭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선수나 감독이나 어쨌든 비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아니라는 거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이제 전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레스카가 존중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선수 출선 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진 쪽이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먼저 좀 다른 파트의 권한을 좀 침범한 게 있었다 마레스카가. 여기까지 정리하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외적인 부분에 좀 많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탈리아로 가서 구단과 합의 없이 그냥 강연을 했다고 해요.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갈등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죠. 당연히 이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구단에 속해 있는 뭐 감독이나 하물며 이제 저희 그 포항으로 우리가 배출을 했던 서영규 분석관도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방송에 나와야 된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네. 와야죠. 당연히 이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띡 어디 나가거나 어디서 뭘 한다거나 네. 외부 활동을 하면은 그건 약간 계약이 어쨌든 돼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니긴 하죠. 그리고 뭔가 다른 이야기로 나오는 거는 자서전을 출판하려 했다가 뭔가 제재를 당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팀 지휘보다 뭔가 영입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한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조금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릴의 부상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첼시가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거를 감독이 직접 이야기한다는 거는 협상에 있어서 뭔가 다른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첼시에게 조금 더 높은 이적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텐데 이런 발언 역시도 첼시의 보드진들은 좀 좋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맨시티와의 그쵸. 그런 접촉이 가장 뭐 이 마레스카 뭐 의료진이 어쩌고 뭐 강연이 어쩌고 이런 거보다는 이게 가장 화두긴 하죠. 네. 가장 큰 핫 이슈죠. 또 최근에 국내에도 템퍼링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는 네. 만큼 뭐 이것도 뭐 템퍼링이라고 사실 봐야겠죠. 네. 네, 이게 계약 조건 중에 다른 구단과 이야기를 하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의 구단에게 알려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 어쨌든 계약상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나 맨시티랑 이야기했어라고 2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밖으로 나왔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다른 구단에서 오퍼가 올 수는 있죠. 그렇죠. 올 수는 있죠. 근데 결국 오퍼가 와도 이 시즌 중에 그 상대 구단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빡치만 하죠. 네. 그다음에 결국 그리고 상대가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또 맨시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갑자기 시즌 중에 그럼 나 첼시 좋은데 맨시티에서 더 좋은 제안 왔으니까 나 간다. 이게 굉장히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인 게 이거는 거의 2부에서 1부 갈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딱 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레스터에서 첼시 왔을 때 네.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맨시티를 간다는 거는 좀 자극적인 말로 첼시를 맨시티 발사대로 사용한다. 그렇죠. 나 맨시티 가려고 첼시 왔어. 그리고 나 클럽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갈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이 보인단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감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감독을 떠나서 뭐 선수가 이러면 더 이것도 더 큰 일이 됐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맨시티 지금 올 때 레스터에서 올 때도 그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때 기억을 돌려보면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었죠, 당연히. 승격을 한 이유였고 네. 승격을 한 이후에 레스터의 입장에서는 이 마레스카가 승격을 시켰으니까 이 감독의 전술을 토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려가지고 급하게 다른 감독 선임하고 그러고 이제 강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쿠퍼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레스터 팬들한테는 약간 언급되는 그런 거의 유다급 인물이 되었는데 또 첼시에서도 이러니까 이 마레스카라는 사람의 약간 개인 특성이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근데 사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마레스카의 이제 출발은 맨시티 수석 코치로부터 출발을 그렇죠. 하고 거기서 이제 레스터로 자리를 옮겼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마레스카가 구사하는 축구들이 생각보다 맨시티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페베 수석 코치로 있다가 아스날 감독으로 간 아르테타도 사실 페베 지금은 뭐 본인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초반에는 페베 아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뭐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아왔었고 사실 지금 마레스카가 펼치는 뭐 축구나 뭐 기본 대형 포지셔닝 같은 게 굉장히 과르디올라 축구하고 닮아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템포를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나 맨시티에서 배운 거 다른 데서 다 적용해보고 되겠다 싶으면 맨시티 갈게.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사된 거죠, 첼시가. 그렇죠.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맨시티를 가기 위한 전술 시험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뭐 레스터와 지금 맨시티 첼시 정도의 규모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레스터 팬들한테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어느 정도 스텝업이라고 뭐 확실한 스텝업이긴 하죠. 네. 어쨌든 첼시면. 그렇게 갔을 때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죠. 오기 마련이죠.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요번에 막 이 울브스 우리가 뒤에 할 건데 거기 지금 울브스 감독하고 있는 그 사람 레드워즈도 그 미들즈브로 잠깐 하다가 그냥 런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들즈 브로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많잖아요. 사례가 2부에서 막 1부 올라가고 승격팀에서 뭐 상위권 팀으로 가고 이럴 때는 이제 있는 사례니까. 그다음에 그래도 당연히 팀 팬들은 안 좋지만 외부에선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외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물론 레스터도 리그 우승의 역사가 있고 다시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름 프리미어리그에 재밌는 요소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어쨌든 2부 리그에서 승격된 팀이고 사실 승격된 팀에서 뭐 선수가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한다든지 더 높은 무대로 감독이 옮긴다든지 되게 일반적인 일이어서 그렇죠. 일상적인 일이죠. 마레스카가 레스터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첼시로 왔던 거는 뭐 다 차치하고 사실 그림상으로는 뭐 그렇게 문제되는 그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첼시하고 맨시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그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쟁팀이자 이제 첼시도 사실 마레스카를 이제 선임하면서 이제 우승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말씀대로 발사대로 쓴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따지면 맨시티가 첼시가 맨시티한테 밀리는 클럽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첼시 보드진 입장에서는 경질의 칼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처사였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레스카라는 감독은 또 아까 뭐 아모림도 비슷했지만 뭐 결국 성적 자체보다는 물론 이제 떠나기 전에도 안 좋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성적보다는 이제 보드진과의 갈등이나 뭐 여러 본인이 일으킨 문제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경질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한바탕 마레스카가 휘몰아친 후에 결국 이제 마레스카는 떠나게 됐고 결국 이제 대행 태제로 지금은 이제 가게 됐는데요. 결국 이 유스 감독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첼시 U21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유스 감독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좀 물음표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맨시티 첼시 또 매치업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다음에 솔직히 저는 경제 소식을 보고 나서 이 매치업을 보고 이 맨시티 전에 잘라야겠다는 이 첼시 보드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구나. 그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마레스카도 이제 맨시티 경기 하기 전에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맨시티와 첼시가 바로 또 붙게 된 게 좀 스토리의 연장선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첼시 입장에서도 좀 더 이 맨시티를 상대로 좀 뜨거운 감정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봤을 때 이 마지막 득점이 조금 더 짜릿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드네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라인과 함께 좀 맨시티 첼시 또 경기 내부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시티 첼시 경기는 뭐 결과는 1대1로 맨시티와 첼시 무승부를 거뒀고요. 뭐 전반전에는 이제 맨시티가 좀 주도를 했고 후반전에는 이제 첼시가 좀 주도를 했는데 뭐 XG로 보니까 뭐 맨시티 첼시가 좀 많이 높긴 하네요, 더.
맨시티가 전반전 자체는 굉장히 좀 지배를 했었는데 후반전에 가면서 굉장히 첼시가 그래도 분전하는 그림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그러면 전반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전반전에는 맨시티가 좀 압도를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첼시가 갑자기 좀 이 감독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없진 않았겠죠? 그렇죠. 일단은 맥팔레인 감독이 임시 대행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뭔가 전형을 갖고 올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전형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은 맨시티와의 뭔가 맞춤 전술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은 원래 하던 거를 할지 뭔가 이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존의 구조를 좀 유지를 했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원에 미드필더에 리스 제임스 쓰고 첼시가 가장 강팀과의 경기에서 잘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은 모티브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맨체스터 시티의 대형이 첼시의 예상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동이 되면서 전반전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일단 이날은 뭐 선발 라인업의 첼시 입장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은 이제 귀스토가 왼쪽으로 가고 네. 제임스가 중앙으로 오면서 이제 뭐 아쳔퐁이 이제 풀백 포지션장으로 서강으로 뭐 거기 배치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부상 얘기할 때 했었던 쿠크레아 부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감독의 전술적 선택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제한적인 상황이 많았죠. 쿠크레아를 제외하더라도 산체스도 못 나왔고 카이세도도 경고도적으로 못 나왔고 굉장히 좀 부상자들이 많았던 만큼 첼시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은 맥팔레인의 첼시가 조금은 자신이 잘했던 것보다는 뭔가 첼시가 잘했던 그런 카드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자면 이 라이트백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백스리의 일원처럼 나오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고 그 위에 로드리나 이 기타 자원들, 포든 혹은 라인더러스 이런 자원들이 합류가 되면서 꾸준히 3자 패스를 만들어내면서 첼시의 이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전반전에 맨체스터 시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좀 요소라고 보여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맨시티 얘기도 했을 때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올 시즌은 맨시티는 오히려 풀백들을 좀 좌우로 올리고 그다음에 윙어들을 오히려 가운데로 다 집어넣어서 좀 그렇게 전형을 짰었는데 뭐 오늘 경기만큼은 약간 전통적인 맨시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3명 형성하고 앞에 1명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왼쪽 공격을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마테우스 누네스를 안 올린 만큼 니코 오라일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좌측 윙포드로 이날은 도쿠가 아무래도 몸핏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라인더러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라인더러스가 좀 안에서 나오면서 이 셰르키나 포든 뭐 다른 로드리 포든 같은 자원들과 꾸준히 위치를 교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 첼시의 중원 압박을 잘 풀어낼 수가 있었고 이후에 결국에는 수비진과 공격진이 직면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티가 굉장히 좀 좋은 전반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이 스탯을 좀 봐도 전반전에만 놓고 보면은 일단 맨시티가 점유율도 68%로 굉장히 좀 앞서는 느낌을 받았고 뭐 슈팅도 이제 9개 뭐 첼시가 1개밖에 못 때렸으니까 확실히 전반전은 이 맨시티의 플랜 A가 제대로 먹혀든 뭐 그런 장면도 있어. 그리고 돌아보면은 좀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원래는 이 첼시에서 이 오른쪽에 윙으로 나왔었던 에스테방 선수가 원래 오른쪽이었는데 중간에 바꾸더라고요. 그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투랑. 원래 네투가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하잖아요. 클럽 월드컵 때 아마 결승전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수비적인 역할. 뭐 그다음에 윙백도 뭐 울프스에서 봤던 선수고. 굉장히 좀 상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굉장히 잘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투를 조금 이렇게 수비할 때 윙백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장면에서 보시면은 네투가 처음에는 좌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네투를 조금 내려서 백파이브처럼 운용을 하자가 아마 맥팔레인 감독의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스테방과 함께 자리를 바꿨던 것처럼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나왔었는데 뭐 어쨌든 뭐 맨시티가 주도했던 경기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바가 있겠죠? 네, 뭐 감독이 나중에 맥팔레인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로 본인이 준비한 대로 전반전을 맨시티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전술적 뭐 시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첼시가 나름대로 잘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뭐 예상한 대응으로 나오진 않았어도 뭐 나왔을 때 에스테방을 그냥 5백으로 내리면서 수적으로 맞춘다든지 뭐 이때 에스테방이 그렇게 수비적으로 결함이 있었냐? 사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투도 원래는 그렇게 반대발 윙어로 순간적으로 윙백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번엔 정발 윙백으로 나와서 이제 뭐 전방에서 뭐 2명 정도를 본인이 직접 잡아준다든지 사실 저는 첼시가 뭐 네투가 보통 역발 윙어로 나와서 윙백으로 자주 내려가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감독이 예측했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제 예측하고 틀렸던 거죠. 그게 이제 네투가 뭐 아크런이라고 하죠. 곡선으로 뛰면 2명을 잡아놓는 그렇게 막아놓고 이제 스토퍼하고 스위퍼를 잡아둔 다음에 이제 주앙 페드로는 계속 로드리를 잡아두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했나 일부러 네투를 정발 윙어로 써가지고 네투의 전방 압박과 수비력을 조금 더 이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앙 페드로한테 로드리 맨마킹을 최대한 시키면서 삼선 활용을 최대한 못하게 하려고 했나 뭐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감독이 그렇다니까 사실 뭐 제가 할 말은 딱히 없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제대로 예상대로 안 나왔지만 뭐 이후에 수비하는 장면을 보면은 뭐 엔조가 뭐 삼선에서 수비를 할 때 상대 침투 움직임을 뭐 뒤에 동료한테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맨마킹으로 따라가면서 순간적으로 후방에 6명 내지는 7명까지도 형성을 했고 사실 그래서 맨시티가 주도권 자체는 잡아왔지만 뭐 전반 20분, 25분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공격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서부터 첼시의 조직력에서 조금 문제가 드러났던 것 같은데 전반 25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라인더러스의 활약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아무래도 라인더러스가 뭐 윙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AC 밀란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될 때부터 스택 생산이나 뭐 뒷공간 침투 이런 공간 침투에서는 굉장히 뭐 능한 선수였고 이쪽에 벌어지자마자 라인더러스의 활약이 올라갔다는 거는 뭐 라인더러스 기용이 어쨌든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라인더러스가 뭐 폼이 지금까지 안 좋았더라도 뭐 최근 경기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어쨌든 이날 골도 성공을 시켰고 뭐 어쨌든 첼시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맨시티가 득점을 뽑아낸 거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주도권 잡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다 올려놓고 이제 박스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러다가 어쨌든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맨시티 입장에서 고무적일 것 같고 뭐 맨시티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뭐 라인더러스 골이 터지기 전에 분명 혼란의 골대에 맞는 슈팅 찬스도 있었고 이전에 포든 슈팅 장면도 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득점으로 이어질 법한 상황들이었거든요. 사실 이때 득점을 해내고 라인더러스까지 득점을 해내면서 뭐 2대0까지 벌렸다던가 아니면 라인더러스가 득점을 하고 나서부터도 이제 첼시가 여전히 간격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중에 대응이 안 됐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빠르게 득점을 하나 더 뽑아내지 못한 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맨시티에게 아쉬움이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전반전은 첼시가 밀리는 좀 흐름으로 갔었고 맨시티도 뭐 의미 있는 찬스가 전반전만 따지면 역시 0.73이었으니까 뭐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지지부진할 수 있었는데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첼시가 이제 점점 초반과는 다르게 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1대0이 됐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좀 만족할 만한 전반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후반전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쵸. 이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감독이 언급한 만큼 하프타임에서의 교체 활용이 가장 좀 적극적이었다, 가장 좀 핵심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드레이 산토스가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이스테방이 빠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중원 숫자를 한 명 더 늘렸고 이 첼시가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뭔가 맨마킹 형태의 그런 경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도 조금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 전 또 중요했던 부분이 첼시가 초반에 좀 맨마킹과 함께 강하게 나갔어요. 이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되게 강하게 누르면서 좀 쓰러지는 장면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좀 주심이 이거를 제지를 안 하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도 분위기를 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첼시가 사실 선수 교체를 통해서 산토스 투입하고 뭐 엔조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옮기고 뭐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 변화가 이제 뭐 직접적인 이 막 골이랑 막 하나에 나와서 그게 직접적인 이제 골과 연동시키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용 자체가 후반에 첼시가 훨씬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의 전술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 되었든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한 골로 막아낸 게 이게 수동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한 골 차라는 승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첼시에게는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도 개선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딱 감독이 이 한 장으로 이 정도의 변화를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교체도 좀 실행했지만 어쨌든 그 한 장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한 장으로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이 감독이 좀 검증이 안 된 감독이고 여러 의심들이 많았지만 일단은 좀 믿을 만한 포인트가 하나 나온 거는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감독의 대응이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반전에 예상대로 안 흘러갔지만 어쨌든 조금은 이제 마레스카가 요구하던 것보다 복잡성을 조금 배제하고 단순하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한 골을 먹힌 건 아쉽지만 뭐 어쨌든 뭐 잘 버텨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고 결국 문제점으로 이루어졌던 뭐 간격 유지 문제나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안드레이 산토스를 투입하면서 그렇죠. 이제 보완을 했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후반 시작하면서 귀스토 아첸퐁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오른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네. 이게 아마 원래 라인업대로라면 이제 이스테방과 네투가 좌우 윙에 위치하고 특히 이스테방도 사실 오늘은 측면 쪽에 많이 붙어서 네. 활동을 했거든요. 원래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선수고 사실 측면 쪽에서 한 선수가 채널을 윙어가 잡아주면 풀백이 사실 굳이 오버랩을 나갈 뭐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빈도수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사실 그래서 아첸퐁이 뭐 우풀백에 있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 이질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파머가 우측 윙으로 들어오면서 안으로 좁혀줄 거니까 바로 귀스토를 이제 위치를 바꿔주고 실제로 결국 막판에 귀스토 크로스에 엔조 득점으로 나왔죠.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사실 귀스토 활용이 조금 더 됐으면 어땠을까. 좀 더 공격적으로. 네. 물론 오늘 오라일리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오라일리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튀어나오는 상황에서도 타이밍이나 압박 강도가 완벽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워낙 저지를 잘 해준 것도 있지만 사실 첼시의 가장 에이스는 파머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파머고. 사실 오늘 그리고 전반전에도 전개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조금 가져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파머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뭐 볼을 받아주고 파머를 조금 더 후반에도 활용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교체를 하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첼시가 역습 찬스를 하나 맞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전환 상황에서 귀스토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 맥팔레인 감독이 초격인데 항상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뭐 첼시 내부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뭐 첼시 감독 누굴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없으니까 당분간은 좀 이 맥팔레인한테 좀 믿고 맡겨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있나요? 뭐 있나요? 근데 스트라스부르 감독이 로세니어가 아마 선임이 될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게 아마 주중이 될지 아니면 주말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로세니어 감독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맥팔레인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첼시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맥팔레인이 한 경기는 뭐 남은 경기 수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아직까지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만큼은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첼시는 요번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또 원정이고 진짜 어려웠는데 잘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맨시티로 넘어가면 참 이 경기는 아쉬운 경기가 되겠죠. 상대가 이제 감독도 경기제라고 좀 흔들리는 경기였고 본인들 홈 경기였고 그리고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맞이한 또 무승부 또 이전 경기도 또 심지어 3점을 따내지 못하는 두 경기 연속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은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르키나 포든의 활약이 아쉬웠기 때문에 전반전에 뭔가 경기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끝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후반전에 실점을 허용해서 이 무승부가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풀럼전에서도 후반전에 좀 무너지면서 거의 동점이 될 뻔한 상황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후반이 뭐 당연히 이제 첼시가 공격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맨시티의 공격력이 확연하게 뭐 떨어진 부분이 또 컸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맨시티 입장에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맨시티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포든과 셰르키가 아쉬웠다고 하지만 오늘 공격적이 뭐 그렇게 불편했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셰르키가 요즘 워낙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선수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건 맞지만 사실 오늘 득점이 나온 기점 패스도 셰르키의 발밑에서 나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1인분까지는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맨시티는 이제 아무래도 후반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맨시티라는 팀이 지금까지 뭐 펩이
뭐 어떻게 보면 제국을 만들면서까지 이제 계속 리그를 재패해왔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뭐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감독이 뭐 혁신적인 전술가라고 이제 뭐 통칭을 받으면서 뭐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전술 아이디어를 제시는 하지만 결국 이 팀이 계속 1위를 한다는 거는 수비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시즌마다 지나갈수록 미묘하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한번 확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죠. 사실 2-2-3 시즌에 트랩을 할 때 정말 공수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 2-3-2-4 시즌부터는 조금씩 균열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뭐 아무래도 후뱅 디아스의 폼이 뭐 여전히 잘하는 선수지만 이전 같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 경기만 따지면은 뭐 하다가 부상으로 그바레로 중간에 나갔고 네, 후뱅 디아스도 결국 이제 막판에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이제 대체자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계속 뛰고 있죠. 네. 이 선수가 사실 이 선수를 경기에서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가져가는 역할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이 선수가 경기에서 뭐 메인 볼을 리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메인으로 활용되지 않지만 보조자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거든요. 네. 뭐 3선에서 뭐 자리가 비면은 3선으로 내려가서 빌드업을 도와주고 뭐 최근에는 특히 세르키가 뭐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롤처럼 움직일 때 그 모든 세르키의 빈자리의 포지션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장 이제 주목받는 부분 뭐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주목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기 중에 가장 이제 완벽한 부분은 저는 압박과 수비 시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펩의 머리를 거의 이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선수의 경기를 읽는 흐름이나 뭐 포지셔닝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선수도 나이가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올 겁니다. 네. 사실 맨시티하고는 결별 얘기가 한두 번 나오기도 했었고 사실 옛날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현실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져가는 역할이 크긴 하지만 이 선수는 사실 한두 시즌 이내에 떠나도 이상하지는 않은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전후반에 계속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아쉽다는 거는 물론 베르나르도 실바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조금씩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고 그 사이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던 베르나르도 실바 후뱅 디아스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바라디올 부상도 있고 후사노프도 나오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에 있어의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졌던 NCT가. 네, 그렇죠. 뭐 선수 퀄리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나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요. 시티의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지금도 득점 리그 1등이죠. 뭐 나무랄 데가 없고 홀란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리그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수비 안정성이고 아스날이 지금 결국 잘 나가는 이유도 마갈량이스, 살리바, 뭐 화이트 다 이탈한 상황에서도 결국 선수들이 버텨주면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주전이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정성에서 나오는 게 뭐 아스날이 지금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첼시 15실점 기록에 도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보여줬었으니까 사실 뭐 아스날과 맨시티의 격차가 지금 살짝 벌어졌고 여전히 뭐 멀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사실 6점 차이면은 지금 시점에서 언제나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맨시티가 진짜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하면은 수비 밸런스 측면에서는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전후반 퍼포먼스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좀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지난 시즌에 워낙 무너져서 그렇지. 이번 시즌에 수비가 조금 그래도 많이 복구는 됐었고 일단 뭐 성적상으로는 현재 그 최소 실점 2등이라거든요. 맨시티가. 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일단 액면가는 나쁘지 않고 이번 경기에서 좀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제 다음 경기나 뭐 다다음 경기 이렇게 가면서 뭐 선수들이 뭐 로테이션을 뭐 돌리거나 뭐 사실 지금 부상이나 결장자가 많아가지고 맨시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런 해결책을 이제 내야겠죠. 문제가 한번 터졌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맨체스터 시티가 가져가고 있는 이번 시즌의 전술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그 펩 과르디올라의 그 통제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펩 과르디올라 하면 생각나는 뭔가 후반 한 60분, 70분쯤 되면 이제 서서히 공 돌리면서 상대의 시간을 보내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했던 감독이었는데 그러면서 후반기에 좀 좋은 레이스를 달릴 수 있던 것도 그런 통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의 이 시스템을 봤을 때는 뭔가 그 과거의 통제성만큼 이번 경기를 아니면 지난 경기들에서 통제를 했다고는 저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통제성을 잃은 만큼
후방에서의 조직력이 조금은 중요할 텐데 도나루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쿼드 뎁스 자체가 그렇게 넓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펩 가르디올라가 어떤 식으로 후반기를 보낼지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도 뭐 결국 아스날과 우승 경쟁을 할 만큼 네. 많이 쫓아왔었지만 이제 조금 요즘 폼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펩이 좀 극복해 나갈 거냐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좀 확인해 보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 첼시 경기까지 한번 쭉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울버햄튼 얘기와 또 웨스트햄의 누누 감독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버햄튼이 드디어 리그 첫 승을 이제서야 이뤄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제 경기 동안 19경기 무승이었고요. 3무 16패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 웨스트햄과의 리그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하면서 첫 승을 챙겼습니다. 저기 세리아에 비슷한 팀이 하나 있었어요. 네. 피오렌티나라고. 이 팀도 첫 승을 12월 22일 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승을 거두었고 피오렌티나도 요새 기세를 탔는지 네. 지난 경기도 이겼어요. 네. 그랬던 만큼 첫 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울버햄튼도 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승리를 거뒀다는 게 가장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부터 이제 쭉 꾸준히 저점을 찍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페레이라 감독이 좀 일찍 좀 나가게 됐었고 이제 루턴 뭐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들즈브로를 이에 있었던 이제 롭 에드워즈라는 이제 분이 선임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요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도 이제 8경기 1무 7패 이래서 이 감독도 이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요 승리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워낙 승점 차가 많이 나서 결국 강등권 경쟁이잖아요 이 웨스트햄이랑. 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렇죠. 사실 강등권 팀들이 결국 이렇게 안 좋다가도 마지막에 강등 레이스가 가면은 이제 뭐 강등 로이드라고 해서 엄청나게 분위기가 올라온 경우도 있고 사실 울브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즌을 포기해야 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사실 벼랑 끝에서 밧줄 하나 잡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특히 상대가 웨스트햄인 점은 뭐 당연히 유의미할 거고요. 경쟁팀을 승리를 잡는다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울브스의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제가 맨유 경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저번에 바로 상대했던 게 맨유였죠. 네, 지난 경기가 맨유하고의 경기였고 그 직전에도 맨유랑 울브스가 만났었어요. 그때는 맨유가 울브스를 4대1로 완전히 대파를 했었는데 사실 그 두 경기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유는 4대2 경기랑 무승부했던 경기. 네, 그렇죠. 맨유는 똑같이 3-4-1 대형으로 똑같이 원래 하던 거 하고 나왔는데 뭐 사실 울브스가 처음에 그 4대1 경기 나왔을 때는 되게 개개인 간의 약속도 제대로 안 되고 선수들이 그냥 1대1로 튀어나오면서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사실 울브스도 맞대응 3-4-2를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또 3-5-2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3미드를 쓰면서 이 부분에서 에드워즈 감독이 뭔가 약간 해답을 찾은 것 같긴 해요. 특히 지난 맨유전을 보면은 이제 특히 3미드 뭐 선수들의 압박을 올리지 않고 최대한 뭐 롤블록으로 내리는 대신 미들블록에서 이제 최전방 라인 3선을 최대한 잡아두고 나머지 3미들이 계속 측면으로 지원을 가주면서 수적 동등을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뭐 경합 성공해주고 따오고 그 다음에 역습 이 패턴이 그래도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1무 7패로 좋진 않았지만 뭐 울브스 입장에서 사실 지난 시즌의 핵이라고 볼 수 있으면 쿠냐와 아인누리가 다 나갔다는 건 이제 왼팔 오른팔 다 뜯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 좋았지만 어쨌든 경기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승리가 너무나 완벽했죠. 전반에 3골 넣으면서 아예 그냥 전반에 끝내버렸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뭐 울브스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울브스가 이제 첫 승은 지금 했지만 이 첫 승의 토대가 되는 경기력은 뭐 이전 맨유전부터 좀 나오고 있었다. 네,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사실 리버풀도 울브스한테 조금 힘들어 했었죠.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감독이 짧은 시간 내에 물론 그 전에 8경기에서 1무 7패는 아쉬운 성적이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반등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경기 운 좋게 이긴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울브스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요렇게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첫 승의 주역이 또 황희찬 선수였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이 MOM 같은 경우는 이
마테우스 만에 이 선수가 받긴 했지만 황희찬도 이제 PK 한 골 그리고 첫 골 도움까지 또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 오랜만에 맞이하게 됐고 황희찬 선수가 뭐 사실 시즌 초반에 뭐 부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고 해가지고 좀 이번 시즌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 최근에는 이제 선발 출전도 꾸준히 하고 우리 이번에 공격 포인트까지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조금 살짝 반등하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선수 개인 입장에서 봐도. 그렇죠. 어쨌든 황희찬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주전 경쟁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 4, 2일에서는 이 세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선 조금 주전 경쟁에 여유가 있었는데 이 3, 5위로 바뀌면서 이 투톱에 한 자리가 들어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쵸. 뭐 결국 이제 지금은 뭐 라르센이 이제 부진하면서 황희찬이 결국 들어가게 됐고 네.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1승 최근에 또 1승 1무니까 이렇게 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황희찬이 계속 함께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몸만 괜찮다면 쭉 갈 텐데 하나 아쉬운 건 이제 몸이 또 문제가 터져서 한참 근데 네. 매번 이러는 것 같은데 뭔가 잘할 것 같을 때 네, 다치는 그때마다 게 좀 되게 부상이 나와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뭐 몇 주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오후에 확인했을 때까지는 나온 게 없었고 뭐 지금은 뭐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쉽지만 어쨌든 잘한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엄청난 부상까지 뭐 몇 개월 결장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보이죠? 네. 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울버햄튼의 스쿼드 구성을 보면 황희찬 선수의 유형이 딱 생각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3호이 투톱을 쓸 때도 한 자리는 이제 톨로 네. 아로코다레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이 선수도 사실 지금 역할을 맡는 걸 보면 타겟맨에 가깝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로코다레의 경쟁자는 라르센이고 황희찬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독보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뭐 좋고 나쁘고를 별개로 유형으로 따졌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조금 두 선수하고는 다른 유형이고 네. 경기 중에도 사실 황희찬 선수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첫 골이 터지기 직전에도 역습 과정에서 황희찬 선수가 직접 아래로 내려서 끊어놓고 상대 박스 부근까지 직접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3-5-2 전술이 어쨌든 투톱을 누구 쓰고 3-4-1처럼 2선 2명이 뭐 뽀른반을 관여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투톱 중에 한 명이 혼자 뽀른반을 관여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면 황희찬 선수의 역할이 꽤나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 감독이 최근 3-5-2로 바꾸면서 황희찬 선수를 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울브스 입장에서도 황희찬이 지금 뭐 몇 경기 안 되긴 하지만 활약이 괜찮았고 골도 터뜨렸고 뭐 어쨌든 이 선수와 유사한 유형이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최대한 울브스 입장에서도 빨리 돌아와야 되고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보면 월드컵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톱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싶을 정도로 이제는 전방 톱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전만큼 에너지 레벨을 솔직히 말해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황희찬 선수가 조금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최대한 몸 관리 잘해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울버햄튼에서 골은 넣고 뭐 엄청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돌아오길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상황은 최근에 좀 많이 나아졌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울버햄튼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웨스트햄이랑 승점 차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8점 노팅엄이죠. 그러니까 17위 기준입니다. 17위 노팅엄, 그러니까 생존권이죠. 여기랑 8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데 어제 경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어떻게 있을 것 같나요, 다들? 기본적으로 그 잔류를 하려면 필요한 승점이 있잖아요. 그 승점에 닿기 위해서는 아직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40점이거든요. 그 점수가 40점보다는 아직 멀리 남았지만 분위기를 탄다면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 이 마테우스만의 활약이 굉장히 좀 뛰어났다고 봤거든요. 이 선수가 나이가 또 되게 어려요. 일단은 U21 소속으로 출발했었고 18세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2007년생인데 확실히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만큼 이 흐름을 탄다면 저는 뭐 잔류도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의견은 네, 저도 사실 울브스가 지금부터 흐름을 타면은 뭐
사실 지금부터 흐름 타서 리그 중반에 승부를 뒤집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울브스가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경쟁을 하게 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하게 된다면 뭐 36라운드 정도 정말 끝자락을 남겨두고가 될 텐데 그래도 울브스가 웨스트햄을 경기라고 이렇게 잡아버린 거는 어떻게 보면 울브스 입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울브스가 뭐 엄청 스쿼드 연령이 높은 편이 아니죠. 엄청 오히려 젊죠. 젊은 편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마테우스 마네처럼 어린 자원들이 갑자기 확 터져주면 이런 선수들은 분위기 한번 타면 또 확확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맹활약을 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생각보다 활약이 되게 좋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다는 티가 잘 안 나요. 뭐 박스 부근에서 돌아서는 것도 그렇고 몸도 되게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약간 클래스 높은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사실 어린 자원들이 성인 무대 데뷔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겪는 부분 문제점이나 뭐 애로사항이 아마 템포나 뭐 피지컬적인 경험일 텐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선수에게 조금 믿어봐도 될 것 같고 새로운 에이스 그렇죠. 그리고 뭐 울브스가 이번 경기에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뭐 한 골 차이로 이겼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뭐 웨스트햄도 좀 조직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꽤나 괜찮았거든요. 네. 특히 울브스가 뭐 흐름 타면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워낙 물론 뭐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벌리, 뉴캐슬, 뭐 웨스트햄, 노팅엄 이쪽이 분위기가 좋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 팀들도 지금 하락세예요. 지금 웨스트햄 최근 5경기 보면 4패, 1무 4패고 벌리도 2무 3패, 노팅엄도 1승 4패입니다. 노팅엄 심지어 4연패고요. 제가 봤을 땐 울브스 지금은 그래도 희망을 조금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웨스트햄이랑 8점 차고 그리고 이제 17위 노팅엄으로 가면 좀 정정을 해드리면 12점 차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멉니다. 지금이 첫 승이기도 하고 무승부도 사실 많이 없었어가지고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좀 시작을 열었다 이제 좀 늦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가 18경기 남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18경기에서 이제 40점까지 가려면 좀 11승을 해야 돼서 약간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이 친구들이 약간 같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강등권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울브스 얘기해봤고 그리고 이제 상대 이제 웨스트햄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그래서 웨스트햄은 아까 말씀드렸지 요즘 계속 뭐 무와 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등권 14점 20경기를 치렀음에도 위치하고 있고 또 경질이 이미 포터를 보내고 누누를 이제 살리겠다고 데려왔는데 그 상황에서 또 안 좋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누누 경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드리자면 이 팀은 뭔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확실한 리더가 없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주장원장을 차고 있는 보원이 언론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 선수가 완벽한 주장 느낌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흔드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 감독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쪽에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누누 감독도 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누군가가 뭐 웨스트햄 감독 하고 싶어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웨스트햄도 좀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공격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 파케타 이런 선수들이 이번에 못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원이 한창 좋을 때 포브는 아니고 그리고 스트라이커 칼럼 윌슨 요즘 나오고 있는데 뭐 언제적입니까? 그 칼럼 윌슨이 근데 그나마 좀 나은 게 어떻게 보면은 슬프다. 아니, 원래는 이제 막 제일 보원 제도 투수 그랬잖아요. 네. 어쨌든 칼럼 윌슨이 나왔을 때의 활약 자체가 저는 이번 시즌만큼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칼럼 윌슨은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용해봐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칼럼 윌슨의 활약 자체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영입이 될 겁니다. 일단 그렇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네, 일단은 그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팠던 필 크루크가 이적을 했거든요. 다른 팀으로 가면서 이번 경기 명단에 합류했던 파블로도 아마 영입생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고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영입되는 선수 중에 릭 카스티아노스라고 그렇죠. 그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선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무대에서 아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아까 좀 스트라이커 문제 뭐 이런 게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좀 불운한 게 지금 양 사이드백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프와 완비사카가 둘 다 지금 네이션스컵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쓰고 있는 스칼스나 아니면은 카일 워커 피터스 같은 네. 선수들이 조금은 기량 부분에서 두 선수보다는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스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대로 좀 큰 미스를 저지르면서 한번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었던 만큼 웨스트햄의 팀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유선님은 지난주에 또 안 계셨으니까 누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누누 감독 그냥 제 개인 취향으로만 말씀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축구 팬들한테 그렇게 약간 명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감? 그래. 호감도가 높은 감독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건 어쨌든 저도 맨유 팬이니까 탑독의 팀의 시선에서 보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누누는 사실 탑독에는 안 어울리는 팀이라는 걸 이미 토트넘에서 보여줬고 그렇죠. 물론 사실 감독들이 이제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조금 더 경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 시즌에 노팅엄에선 또 좋았기도 했고요. 네,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노팅엄의 돌풍은 사실 누누가 이끌었다고도 봐야 되고 사실 근데 누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지 꽤나 됐습니다. 맞아요. 울브스 꽤나 오래 했었죠. 제일 주목받았던 게 사실 울브스 때였겠죠. 그때 네. 사실 뭐 맷도어티 같은 선수들 해가지고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 뭐 그때도 울버햄튼도 사실 하위권 팀이었고 이런 팀을 중위권으로 올려놨었고 사실 노팅엄 돌아가서도 중위권으로 사실 중위권이 아니었죠 지난 시즌에는. 그렇죠. 어쨌든 중상 나갔으니까. 유로파까지 나갔으니까 사실 빅식스에 안착했다고 봐도 되는 성적상으로는. 그래서 결국 이제 누누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 이제 토트넘에선 큰 실패를 맛봤지만 그 이후에 다시 본인에게 맞는 자리인 노팅엄으로 가서 딱 잘했고 그리고 이번에 경질이 됐지만 뭐 사실 뭐 성적 때문에 당한 거라 보기 어려우니까. 네, 뭐 그렇죠. 마라키스 구단주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웨스트햄 가서 이제 또 맞는 팀이니까 약간 그 누누 컬러의 팀을 갔으니까 또 뭐 괜찮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물론 이제 웨스트햄이 감독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누누라는 감독의 이제 개인 커리어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이 중하위권에서 실패한 누누 그러면 이제 뭔가 한 스텝이 떨어진 느낌이 확 나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 누누 감독이 어쨌든 지금 정도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중하위권 팀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겠다는 사실 뭐 옛날로 따지면 뭐 소방수 같은 감독이죠. 근데 그렇죠. 노팅엄에서는 소방수처럼 부임을 했는데 그게 정말 오래 고점을 뚫어버렸던 거고 사실 웨스트햄도 이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뭐 흔히 말해서 그 약간 소방수 같은 감독들 있잖아요. 뭐 션다이츠 같은 감독이라든지 그런 감독들처럼 이제 잠시 팀을 조금 뭐 현실적으로 뭐 주도적인 축구를 하진 못할지라도 조금 팀을 안정화시켜 놓고 조직력을 갖추는 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 누누의 웨스트햄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워낙 너무 패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웨스트햄의 자원들이 그렇게 네임밸류가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는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거든요. 연봉 순위 나열에 넣으면 한 10위 언저리 있긴 할 거예요. 연봉이 사실 제러드 보어는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안 한 게 이상할 정도로 워낙 대단한 수준급의 공격수이고 뭐 칼럼 윌슨도 요즘 잘하고 있고 뭐 이번 시즌 저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 데려왔었고 맞아요. 네, 사실 이 선수 괜찮은 선수거든요. 네, 사우스햄튼 때부터 주목을 받았었죠. 네, 워낙 주목받았던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갔었으니까. 그리고 웨스트햄이 지금까지 봤을 때 돈을 그렇게 아끼는 팀도 아니에요. 이번 시즌에도 뭐 물론 이제 쿠두스 이탈리아는 정말 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영입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라이스가 이전에 이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적 자금을 벌어들였을 거고 이걸로 사실 잘 맞춰보면 팀도 조직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약간 뭐 전반적으로 보드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이제 뭐 팬들한테 나오는 의견은 이제 보드진 쪽에 또 좀 이제 불만이 있는 뭐 그런 상태긴 하죠.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 팀에 적패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고 이 친구가 굉장한 적패거든요. 사우스햄튼 때 또 사우스햄튼 출신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약간 여기로 이적이 됐는데 강등 시즌인가 해서 이적이 됐는데 사실 좀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미식 축구처럼 무제한 교체면은 나와서 프리킥이라도 코너킥이라도 계속 차게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웨스트햄에서는 프리킥 골도 없어요. 빵골인가요? 한 번도 못 넣었나? 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데드볼 능력이 이전보다는 날카로움이 많이 무뎌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받는 주급이 아마 구단에서 5순위 안에 들 거예요. 네. 그런 만큼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앞서 얘기했던 필크루크도 좀 비슷한 사례고요. 뭐 필크루크는 사실 좀 사기를 많이 당했죠. 그때 뭐 한창 뭐 독일 대표팀도 가고 도트문트에서 주가를 올리고 이제 갑자기 웨스트햄으로 그때 챔피언스리그인가 있었는데 막 가가지고 그때 그래서 왜 가지 했었는데
예, 가는 네. 이유가 있었던. 그래서 이제 죽음만 이제 꺽 하시다가 이제 또 가셨죠 이제. 웨스트햄이 또 그런 스트라이커 사왔을 때 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스카마카도 좀 비슷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보드진 역시도 좀 이적 시장의 타율을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공격수 떠오르는 선수가 뭐 대표적인 실패사를 스카마카가 있을 테고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확 떠오르는 뭐 메인 공격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너무 옛날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앤디 캐롤밖에 그때도 이제 뉴캐슬하고 이제 리버풀 찍고 훅 떨어지고 이제 그렇죠. 웨스트햄은 잠깐 할 때 있었거든요. 예. 그때 잠깐 생각나고. 네, 사실 지금 스쿼드에 없고 잊혀졌지만 제일 기억나는 선수는 미카엘 안토니오가 될 텐데. 네, 그렇죠. 뭐 좀 네. 교통사고도 당하고 해서 네, 좀 불운하게 네. 이제 지금 선수 커리어를 아직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이 선수도 뭐 득점을 엄청 올려준다던가 물론 사실 웨스트햄 정도의 수준에서 뭐 수준급의 스트라이커를 찾기는 어렵지만 뭐 이 선수는 그래도 확실한 활용도는 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스트라이커도 아니었죠 원래는.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윙어나 윙백 이렇게 뛰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으로 그냥 그 좋은 신체 조건 피지컬을 믿고 그거를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던 거기 때문에 뭐 공격수 타율이 좀 안 좋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이 타율을 떠나서 결정적인 역전 홈런이 필요한 상황이라거든요. 같이 알려면. 그래서 아까 예준이가 말했었던 카스테야노스가 영입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가 네. 좀 앞으로 웨스트햄의 운명을 좀 가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트햄도 좀 어려운데 뭐 어쨌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친구들이 또 든든한 친구들이 몇 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뭐 리즈 정도까지도 뭐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도 근데 여기가 진짜 강등 나가면 대참사라. 그렇죠. 네. 사실 뭐 지금 뭐 그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양 풀백이 빠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팀의 제일 1옵션은 파케타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사실 이 선수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웨스트햄의 지금 위치는 너무나 아쉽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 정도의 위치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닐 테고 리옹에서 굉장히 잘하고 넘어왔던 선수고 사실 그때 억울하게 이적이 무산된 거죠. 맨시티에서 그렇죠. 거의 영입 그렇죠.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외부적인 그 도박 관련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적 취소되고 뭐 그랬는데 뭐 어쨌든 뭐 지금은 그 무죄 났으니까 무혐의인가 무죄인가 하여튼 네, 어쨌든 혐의에서는 풀려났고 뭐 근데 조금 파케타 개인한테도 조금 아쉬운 점은 확실히 그 사건 이후로 멘탈이 조금 떨어졌나 흔들린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뭐 이상한 행동에서 막 퇴장당하고 네 사실 그게 제 기준에서는 제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는데 어쨌든 팀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은 무조건 1옵션으로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너무 어이없게 퇴장을 당했단 말이죠. 그냥 뭐 태클이 깊게 들어가고 갑자기 항의를 한 게 아니라 사실 뭐 한번 이미 한 번 줬는데 이제 줬는데 그거를 심지어 심판이 많이 기다려줬거든요. 뭐 조금 K리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국내 축구를 끌고 오자면 이정효 감독은 FA컵에서 한 번 했다고 바로 퇴장당했는데 파키타는 거의 한 2-30초를 더 했는데도 기다려줬는데 흥분을 못 가라앉혔단 말이에요. 사실 본인이 결국 이제 저희도 그때 하긴 했습니다. 거의 퇴장시켜 달라는 그런 약간 네 그렇죠. 행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퇴장을 당하면 뭐 심판한테 항의를 하는 거고 징계도 당연히 나올 거고 심지어 뭐 약간 억울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3경기 이상 징계가 나올 게 뻔한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 선수 개인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팀 전체적인 스쿼드의 분위기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웨스트햄도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좀 이 규모가 큰 팀인 만큼 강등되면 정말 여파가 좀 큰 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최근에 근시일에 몇 시즌 동안 만약에 강등이 된다면 그런 팀들보다도 훨씬 더 큰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 드는데 뭐 이것도 막판 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누누 감독의 운명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 텐데 그래서 윤서님 또 이번 주에 합류를 하셨으니까 또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할 테니까요. 또 재밌는 얘기도 잘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합류해서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땐 굉장히 떨렸거든요. 아까 뭐 말씀은 안 들었지만 심장박동수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뭐 앞에 뭐 누가 없고 어차피 온라인 상에서 떠드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녹화를 해보거나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본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 얘기할 때는 되게 그래도 잘 넘어갔던 것 같은데 확실히 말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 목도 좀 막히는 것 같고 중간에 좀 발음도 꼬이고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축구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사석에서도 축구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사석에서는 알다시피 축구를 매니아틱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얘기를 할 사람은 뭐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약간 좀 갈증 아닌 갈증이 사실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렇기 때문에 좀 딥하게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커뮤니티 같은 걸 얘기할 공간에 많이 모이시는 거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승 대표님과 뭐 경성님의 소개로 뭐 좋은 기회도 받게 됐고 앞으로도 재밌게 많이 잘 참여해보고 앞으로도 잘 이끌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처음 하시면 방송하시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일단 말을 꾸준히 하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는 게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제작하는 입장이니까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제 조절하기 어려운 게 이제 말의 밸런스가 달라진다. 뭐 짧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크게 얘기했다가 요런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쨌든 볼륨을 안 하면 이제 일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일단은 뭐 저희가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잠깐 이제 뵀었을 때 저희가 뭐 그 중계하기 전에 잠깐 뵀었던 것 같은데. 그때 뵀었을 때부터 느꼈던 게 어쨌든 말의 밸런스가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일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오늘도 별 문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의례적으로 뭔가 하나씩 불편한 부분들이 터지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뭐 녹화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자르고 진행했었는데 어쨌든 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문제가 없으신 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주 무난하게 좀 하나의 어려움 없이 녹음이 좀 된 것 같아서 일단 진행하는 입장에서 되게 안심이 됐고 어쨌든 굉장히 잘하셨던 편이다라고 일단 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좀 편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뭐 이거는 뭐 또 많은 의견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좀 더 올 시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준이도 뭐 인선이랑 처음 해봤는데 좀 어땠나요? 일단은 네. 3명이 되니까 제 부담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좋긴 하죠. 네, 굉장히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게 뭐 가만히 있는 순간이라고 하죠. 좀 네.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약간 멍 때리는 순간, 가만히 이제 입을 닫고 있는 순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난 한 6개월? 네. 네, 그동안은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은 말 안 하죠. 그래도 둘이 같이 말하면 아니니까. 근데 2명이 있으면 한 명이 이제 상대가 얘기를 할 때 계속 집중해주고 리액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명이면은 뭐 한 명이 얘기하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리액션 하고 한 명은 조금 이제 서드로 빠져서 약간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생긴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오늘 녹음 시간도 뭐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주제가 하나 더 추가된 것도 있긴 한데 좀 평소보다 더 길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좀 많이 짧아졌었는데 저희 둘이서 하면서 이 컨텐츠의 볼륨이나 아니면 이제 퀄리티도 좀 이전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저희 둘이 했을 때보다는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 주는 뭐 이제 아모님을 갑자기 제가 부탁드리긴 했지만 이 일이 갑자기 터져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 주는 이제 아모님이란 특별 사태를 제외하고는 뭐 저희가 이제 준비를 요청드린 건 없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대본 준비나 이렇게 사전 작업에도 또 참여를 하실 예정이니까 또 윤선님만의 시선으로 준비하신 또 콘텐츠들도 앞으로 좀 많이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방송은 마무리해보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선님 처음 합류하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또 격려 이런 댓글들 혹은 뭐 좋아요, 구독, 뭐 따봉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